좋아요와 구독하기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네, 고품격 부동산 방송 부동산 별별수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만에 보니까 자주 오니까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선생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던데. 거짓말. 어디서? 뭐 여기저기서 뭐 나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우리 강영우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별별수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네.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았는데요. 일단은 목동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돼서 주민공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전문은 아닌데 그거. 예? 전문 아닌데 그거. 저도 그렇게 전문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지. 예. 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공법이라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배우지만 이제 땅이라고 하더라도 땅마다 다 용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용도가 정해지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깎아서 용적률을 거기서 50% 빼서 250%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용적률 은 그렇고 건폐율은 50% 이내로만 할 수 있고 라든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규제를 하면서 그러면 그 규제에 맞춰서 우리 집을 짓거나 뭐 할 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느슨한 규제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를 단위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느슨한 규제가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걸 지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으세요. 이걸 지으면 되고 불허 용도 이걸 지으면 안 돼요. 층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블럭블럭 그러니까 지구에다 블럭블럭 나눠가지고 큰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예요? 그 지구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겠다. 뭐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뭐 도로도 얼만큼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인구수에 맞춰서 뭐 학교도 생겨야 되고 상업지역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제 어떤 그런 좀 촘촘한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서울 안에서도 보면 이제 지하철역 주변 가면 이렇게 큰 대로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큰 계획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용산 같은. 용산은 아무래도 입지가 서울에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용산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여기저기 니네 맘대로 개발하면 안 되니까 한강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2001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뭐 중간에 계속 변경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도 먼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과거에 80년대, 70년대 아파트들을 이렇게 뜨문뜨문 그 당시는 예를 들어 70년대 아파트 지을 때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 그래서 논밭 지던 땅을 갖다가 사서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이게 보통 이제 그 나라가 그 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해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사서 해주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획 정비를 하고 원래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비된 땅 일부 주고 그럼 그 땅을 받아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사업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나라가 좀 이제 대기업들도 생기고 하니까 80년대부터 나라가 좀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수용해서 택지 공급을 했어요. 서울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파트 지구들을 만들어서 지어졌던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택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들한테 공급해 주택을 공급했던 개포 택지지구라든가 고덕 택지지구라든가 목동 택지지구라든가 이제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했던 데들. 근데 이런 데들이 다 지금 이제 주택들이 30년, 40년 되니까
이제 목적에 맞춰서 재건축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앞으로 하는 데들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재건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포택지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지구 단위 계획 하에서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해서 2단지, 3단지, 뭐 8단지, 시형, 지금 1단지, 4단지 이런 데들이 좀 재건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다른 데들도 이제 서울시에서 니네 지구 단위 계획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실컷 재건축 계획 수립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하고 있는 방향하고 내용이 바뀌면 지구 단위 계획은 굉장히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제 이번에는 이 그 80년대 사안택지지구 서울 안에 택지지구라고 할 수 있는 목동이 이번에 이제 양천구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대로 우리는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래요. 네. 라고 공람을 이제 주민들 상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 지구 단위 계획 하나 물어봤다가 아주 그냥 도시계의 역사가 다 나오네 아주. 자 일단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계획하고 후계 발해라 라는 얘기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무슨 소리지? 그럼 이해 못해. 정리하죠. 정리. 오케이. 그래서 강 소장님이 얘기했던 거는요, 뭐 택촉법 얘기 나왔고 주택법 얘기 나왔고 도시개발법 얘기 나왔고 지금 나온 거 다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다 풀어 설명하자면 밤새서 특강 한번 잡으셔야겠는데요. 저는 특강할 깜냥은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왜 구청에서 잡을까요? 이제 구청에 수립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처음일까요? 올리는 거죠. 처음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 나왔으면 얘기해줘야지. 지구 단위 계획이 처음일까? 이 내용이요? 2004년에 수립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했어. 2013년도에 했었지. 2013년에. 네. 5년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여기는 다. 최초 수립이 아니라. 최초 수립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변경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것들이 5년 지나면 기한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정해가지고 하는데 첫 밑그림은 그려주는데 이제 타이트하게 그려주는 데들도 있고 좀 느슨하게 그려주는 데도 있는데 변경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시행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구청에서 해준다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거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번에 나온 내용 보니까 결국 이제 3종주, 그러니까 결국 용적률 얼마 줄 거냐, 용적률이 결국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제 더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올리는 안은 뭐, 그러니까 1, 2, 3단지, 그다음 4단지, 14단지까지 차이인데 1, 2, 3단지도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요청을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까탈스럽게 구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상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종상향 하는 안으로 그러니까 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종상향식 계획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목동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는 같은데 이제 기사들 보면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안전진단하고는 별개라.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근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일단은 많이 기본적으로 받을 건 받고 시작하는 게 좋죠. 사업이 어떻게 뭐 안전진단을 빡빡하게 해서 당장 재건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재건축 부담금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용적률 300% 받아놓고 나 그냥 250만 할래는 내 선택인 건데 너 250밖에 안 돼라고 하면 300을 주세요. 나중에 요청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기왕이면 많이 받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시점으로는 지금 받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받아놓으면 되지. 이제 언제 추진할지들은 결국 사업 추진 주체들인 조합에서 키를 들고 있잖아요. 정밀 안전진단 넣고 뭐 갈지 말지는. 그렇죠. 일단은 목동에 이제 새로운 호재, 사실 목동이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였었는데. 목동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침체돼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구단위계 주민공람을 통해서 종상향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관심을 또 새롭게 받는. 단기적으로 그런 바람이 조금 불 수도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뭐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 밑그림을 되게 잘 받는다고 하면 관심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인이 그렇죠. 수요 유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하나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도시및 지구환경법에 의한 그 재건축에 관련된 법률 적용을 또 받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 추진은 별개라는 거. 그렇죠. 모든 법을 적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목동 지역에 새로운 호재로서 좋은 선순환 작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 재건축 후분양제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치동 쌍용 2차 아파트를 대우건설에서 후분양제로 제안서를 넣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후분양제로 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는 지금 거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시공사 수주전 하는 곳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대치쌍용 2차 아파트가 있고 흑석 6타는 흑석 9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작년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그때 시끄러웠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대우가 신반포 15차 아파트 시공사 먹었거든요. 예, 그거 할 때도 후분양제 하겠다 얘기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후분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이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합원들 2주 내보내고 원래는 일반 분양 얼른 해서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 대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져야 되는데 분양을 후분양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적어도 공기가 뭐 2년이든 3년이든 보통 이제 분양하고 2주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적어도 한 2, 3년 이후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부터 대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일단 내가 먼저 공사비 되고 나중에 회수하겠습니다. 대출로 내가 신용으로 어느 정도 땜빵 할게요. 뭐 이제 이런 자신감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쉽게 건설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강남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후분양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는 단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후분양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좋은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죠. 부동산 시장이 네. 나중에 가서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선분양할 때 생각했던 분양 예상가보다 후분양할 때 더 높게 나오면 네. 그때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융 비용에 비해서 분양 수입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개발 이익이 커지니까 더 좋은 거고 반대로 입주할 때 갔는데 시세가 빠졌어.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0억에 분양하려고 선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후분양할 때 가니까 주변 시세가 12억이 돼서 12억에 분양을 낼 수 있다. 2억을 더 먹는 거잖아요. 뭐 금융 비용이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12억에 분양하면 1억 5천 남는 거죠. 근데 10억에 원래 선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입주할 때 가니까 후분양을 하려고 가니까 8억이 됐어. 그러면 금융 비용 5천만 원 내고 분양가는 8억으로 낮춰야 되니까 2억 5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제는 사업 시행에 대한 리스크 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끔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강 선생님 얘기를 지금 쭉 들으면서 제가 지금 뭘 하나 급하게 찾아봤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통상의 경우에 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도급제로 진행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분제로 네. 진행을 해요. 지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도급제도 있고 그렇죠. 물론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 통상은 이제 지분제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 다시 얘기하면 공사하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지분제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분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가 되어야 대우건설의 이익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후분양제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선분양으로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의 결과가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이거를 유치를 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현재 시점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후분양으로 하는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수주전을 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동시행 방식이라 그래서 지금 사실 반포 1, 2 사주구나 이런 데도 공동시행 방식으로 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수익을 확정 지분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얼마 확정해서 수익을 줄게요. 더 이상 추가 부담금 없어요. 라고 건설회사가 딱 제안해주고 그렇죠. 앞으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우리가 책임질게요라고 하는 게 일종의 확정 지분제고 또 이제 뭐 변동형으로 해서 얼마까지는 보전해주고 더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 반반 먹어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제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 계획마다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후분양을 했는데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건설회사랑 조합이 그렇죠, 나눠 먹게 쉬워가죠.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분양보다 후분양으로 우리가 금융비용 내면서 참여를 해서 들어갔다가 이익이 나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심산으로 후분양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업 참여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더 수익을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제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왜 리스크가 높고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주비도 주고 뭐 돈을 내보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합을 뭘 믿고 나라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내겠어요. 결국은 PF 대출 받는 건데 받아서 내는 건데 통상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이라는 공증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를 1군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시공사를 선택을 하면 이자율 싸게 자금을 땡겨갈 수 있고 안 좋은 2군, 3군 시공사를 선택하면 이제 비싼 가격에 이자를 땡겨 갖고 와야 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증을 서서 이주비 대출을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땡겨 갖고 오는 거라 이게 채무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뭐 잘못해서 무슨 뭐 사업이 뭐 물론 망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계속 이제 부채로 안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적 공시라든지 공시 문제라든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앞으로 강남에 재건축 수주가 몇 개나 있겠어요. 이제 사실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의 그렇죠. 지금 앞으로 시공사 선정하고 할 만한 단지들이 그리 많지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몇 안 되는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장들이라고 보니까 더 그렇게 거의 막바지 할 수도 있겠네요. 베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강남의 후분양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그래도 꽤 되잖아요.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되면서 사업이 갈지 안 갈지가 지금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하고 있겠죠. 다른 데들은 추진하고 싶어도 재건축 부담금 이슈도 있지만 일단 그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당장 시공사 선정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그리고 사실 여기 후분양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후분양제 얘기고요. 요새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 나왔던 기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후분양제를 아마 6월 말 정도 아마 이번 달 말 6월 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후분양제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 공공 부분에 어떻게 도입하고 민간 부분에 후분양제 어떻게 인센티브 줄 건지에 대한 장기 뭐 2023년까지인가 주택 공급 로드맵 뭐 발표하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래서 공공은 어떻게 후분양제를 갈 거냐 공공주택 분양에 있어서는 민간주택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거냐 만약에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후분양제 선택하면서 인센티브 받을 게 있는지 등에 따라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분양 원가 얘기도 나오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금을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그냥 대출에 대한 채권을 그냥 갖고 있진 않거든요. 은행에서. 전 개인적으로 유동화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금 유동화 시장 쪽에.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라서. 네. 내가 살 수 없는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개인적으로는 이 유동화 시장을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아주 전문가들이랑 같이 일을 좀 하고 파이팅입니다. 있거든요. 20년 넘으신 분들이랑 같이 어제도 미팅을 했는데 괜찮은 시장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었냐면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었던 영역 중에 이제 모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 뉴타운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모 조합만 이거를 유동화 시켜 버렸더라고요. 네. 대출을. 그래가지고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확 줄인 거죠.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얘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주전에 관련돼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로또 아파트다. 당첨되면 떼돈 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바로 전매 제한 6년에 거주 3년이라는 조건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벌써부터 아직 디테일한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찔끔찔끔 뿌리는 것 같고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게 공공주택들, 그렇죠. 공공주택 지구나 신도시에서 공공 물량들을 뿌릴 수 있는 물량들 중에 원래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뿌릴 물량인데 왜냐하면 땅을 더 늘리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배정돼 있던 물량 중에 일부를 돌려서 신혼부부들 니들 좀 신경 써서 집 챙겨줄게. 왜냐? 신혼부부들 안정적으로 집 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애들도 많이 좀 낳고 애들 보육도 좀 신경 써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보육시설 이런 것도 잘 갖춰놓고 하는 신혼부부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를 이뻐해줘. 정책적인 이제 그런 보관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로 늘렸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들을 자꾸 확보해 나가는데 특혜를 받으면 반대로 공공주택 분양받으려고 기다렸던 청약통장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물량이 주는 거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한편으로는 결국 그러니까 누가 나눠 먹느냐의 게임인 건데 신혼희망타운을 아무튼 이번 정부 안에서 7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당장은 3만 호 정도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공급하고 있는 택지들 안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한 2만 1,000호 정도 된다고 하고 어디에 들어갈 거냐 물량들 중에서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가 이제 수서 역세권, 수서역 주변 수서 공공지구 그다음에 이제 양재동 밑에 보면 과천 그 주암인가 그 과천 쪽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그래서 좋은 위치의 공공주택 중에서 이 신혼희망타운 물량들이 나올 게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보도 자료들 이런 거 보면 분양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거를 분양받을 돈이 몇 억이라는 큰 돈이 없다. 아무리 싸게 분양, 주변 시세 한 80% 정도에 분양할 거다. 그 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럼 돈을 많이 땡겨줄게. 그래서 론을 대출을 빌릴 때 수익과 손실을 반가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주는데 금리를 싸게 주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오르면 수익 중에 일부를 내놔라. 손실이 나오면 또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도 감내해줄게. 옛날 반값 아파트를 대출을 좀 그렇게 지원해주 정책 자금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런 식의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안들을 내놨는데 아직 지금
안 드리고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신혼부부가 좀 더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싸게 주면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그렇죠. 예, 투기 목적, 투자 목적, 뭐 이제 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이런 투자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만한 장치도 덧붙여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받을 수는 있는데 쉽게 못 판다. 파는 기간을 뭐 5년, 3년이다, 6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공공주택지구 도입할 때도요, 네. 예, 이 전매제한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나중에 완화가 된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특별 공급 관련해서는 늘려나가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혼 부부들한테 어떤 이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PIR이 11.5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PIR이 뭐예요?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가구 평균 소득이 왜 5분위로 나눠져 있거든. 그 중에 3분위 이 사람들의 급여를 그러니까 소득을 통째로 모았을 때 몇 년 모으면 집 살 수 있냐 이걸 PIR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받는 소득 연봉을 지금 11.2요? 11.5. 11년하고 5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네. 진짜 비싸다. 진짜 비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8년 만에 최고다. 10.9에서 11.5로 올라가면서 일단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다. 집값이 계속 오른 부분이 급여는 요만큼씩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난 8년간 집값이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이렇게 굴곡을 거치면서 PIR이 언젠간 내려갔다가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 몇 년 특히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PIR이 10.9에서 11.5로 올랐다. 그 얘기인 거네요. 결국은 소득 말씀하신 대로 소득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집값은 지금 보면 19%, 그다음에 분양가는 7.4%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되는 부분들은 분양이 이렇게 해서 7.4%밖에 안 올랐잖아요. 시세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로또니 청약, 뭐 로또 분양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분양받기가 어렵잖아요. 청약가점 적용을 받아버리면 그렇죠.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혼희망타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정부가 이런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11.5라는 수치는 피크점이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얼마까지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08년도에 2008년 12월 달에 PIR 수치가 12가 조금 넘더라고요. 12. 근데 진짜 많이 쫓아왔다. 그렇죠. 많이 쫓아왔죠. 네, 그러니까 엄청 되게 지금도 비싼 수준이라는 얘기네요. 2008년, 2009년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은 2008년이 고점, 최고점이었던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2009년에 최고점을 찍은 지역도 있는데, 지금 그때가 한 12년 걸렸는데 지금 11년 5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뭐 11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넘어섰어요. 넘어섰는 그러니까 제 재밌는 건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11.5니까 오지만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더 넘어설 수도 있고 11.5를 피크로 찍고 꺾일 수도 있고. 여기가 피크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어느 점이 꼭지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변곡점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실 제가 2008년대 요때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시장의 동향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날카롭던 시절. 에? 날카롭던 시절. 어디 어느 물건이 얼마에 나왔지? 그렇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그때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PIR에 대해서 PIR 값 지수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 PIR 값을 가지고 그 이후에 PIR 값을 대입을 했는데 사실 이전 PIR 값이 뭐 제대로 된 통계도 사실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해서 계산을 해보면 12 아래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가 되면서 12가 넘어간 거거든요. 네. 이제 2018년인 딱 10년이네요. 그죠? PIR 값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2가 안 될지 또는 12를 넘어설지 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온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집 사기는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소득 가지고 집을 사기는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게 데이터로 딱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또 이걸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소득을 5분위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3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PIR을 계산을 하는데 이 PIR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지고 보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이 영향을 또 안 받더라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 돈 좀 벌어줘. PIR 좀 올리게. PIR 좀 내리게.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부분, 네. 그 다음에 뭐 샐러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처럼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마이카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가 이슈가 됐을 때가 뭐냐면 나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 남아있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차부터 사는 이런 풍토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다 보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까지 확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꼭 필요한 필수제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행복한 주택,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러면 가격 변동 크지 않겠다. 그러면 투자는 못 하겠네. 뭐 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아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젊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어렵긴 어렵더라고. 마음이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장님도 젊고 저도 젊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어렵다고. 선택의 몫이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어떤 청약 정책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결국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집을 좀 저렴하게 주고자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큰 방향이 있는 그 방향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무주택자였고 지금 장기 무주택으로 만약에 제가 그냥 돈만 꾸준히 모으고 있으면서 가점을 했다고 하면 애 둘에 그럼 부양가족 셋에 무주택 기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청약가점으로 되죠. 가점으로 개포 8단지를 딱 먹었으면 한 방에 몇 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회라고 하는 거는 알면 보이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 항상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포스럽기도 한데 또 저는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있을 거고 하락장에서는 지금과 전혀 다른 부동산 얘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10억의 분양을 받으면 12억이 될 거야 13억이 될 거야 라고 투자를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가서 8억이 되는 모양이 나와요. 나왔었어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안 오리란 법도 없을 수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내가 분양 안 받기 잘했네. 예? 전세가 또 역시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항상 그 흐름에 따라서 잘 대처 현명한 판단. 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쉽게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행복하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을 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또 말 바꾸시네. 네, 못 물어보게. 나도 몰라. 왜 내가 알면 몰라요 저도. 자, 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는 시장에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는 각자가 고민해봐야 되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한대요. 네, 강남권의 또 다른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배권의 호재겠지. 방배권의 호재.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지가 단절이었거든요. 그렇죠. 단절이었거든요.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리풀 터널이에요 이름이? 이름 그렇게 장제 터널이 아니라 서리풀 터널이 서리풀 됐어요. 터널로. 그 예전에는 무슨 뭐 정보사 터널,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제 터널. 네. 근데 지금은 서리풀 터널로. 이게 보면 우리가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테헤란이 어느 나라의 수도? 서울로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 몰라. 이란의 수도. 그래요, 맞아요.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이란. 그래서 이란. 서울로는 테헤란에 만들고 테헤란로를 서울. 그래서 삼성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강남역까지 테헤란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강남역에서 교대. 그리고 서초역까지 가잖아요. 그 길이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서초역에서 딱 보면 정보사 군부대를 끼고 이렇게 쫙 돌아서 서울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꺾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직선으로 맞아요. 정보사 군부대 지하로 터널이 뚫리면서 방배동 내방역 사거리로 이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꺾이던 길이 직선으로 넘어오면서 말 그대로 내방역 있는 사거리, 내방역 사거리가 이수역 사거리로 오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쭉 직선 거리로 연결이 되면서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죠. 사실 다니면 너무 불편했거든. 막 방배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했는데, 남부순환도로 가서 막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그 영향이 사실 서초역 주변에도 미칠 것 같고, 이수역 또는 내방역 주변으로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벌써 뭐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서리풀 터널 개통한다는 얘기 착공함과 동시에 그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상업부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방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면서 종상향 하는 안으로 뭐 했다고 서초구에서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벌써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진짜? 회장님들도 계시고. 진짜. 저 옛날에 내방역 사거리 맨날 비 오면 물 잠기고. 그 일대가 지금도 그 침수가 걱정되는 지역이라 그래서 신축 건물 지면요 방수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식을 내방역 사거리에 있는 중국집에서 이제 저 고등학교 서클 하면 형들이 와서 해주는 데가 거기였는데 진짜 완전히 달라졌다. 서클 활동도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신문반 했어요. 그랬군요. 신문반. 경희 신문사 만세. 보통 그렇게 신문사 뭐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불량 학생들 모여서 노는 데가 서클 아닌가? 아니요. 저는 이렇게 선량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활동했던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카페도 잘 운영하시고 하셨으니까 제 인생에 카페 얘기하니까 눈물 난다. 그만. 자, 우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희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많은 좋은 소식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요. 혹시 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